강의를 맡게 된 박예진입니다. 강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금전도란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이고 신경전도 검사 금전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아스피로테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초신경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 건데요. 말초신경은 우리 중추신경 스파이널 코드와 움직임을 만드는 것들,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고 말초 부위의 위치에서 말초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초신경과 근육의 신호를 분석하여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쉽게 금전도 그리고 신경전도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조금 더 자세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널브 컨덕션 스터디라고 해서 NCS라고 하고 금전도는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라고 해서 EM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초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얻어지는 전이, 즉 NCS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육의 휴식 및 운동에 발생하는 전이 EMG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전이들을 분석해서 말초신경병과 근육병의 병터 위치를 특정을 하고 그리고 병태 기전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 생리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육과 말초신경의 손상 여부나 손상 정도 그리고 예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이 두 검사를 합쳐서 금전도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다른 검사이긴 합니다. 목표는 같기는 한데 다른 검사이고 타원에서는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 페리페럴 뉴로패시 같은 경우는 신경전도 검사만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은 신경에 전기 자극을 준 후에 형성되는 전이를 이용해서 잠복기 진폭 그리고 신경전도 속도를 구해서 이를 정상치와 비교해서 말초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메디안 너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진인데 신경의 주행 위치에 전기 자극을 줘서 여기에서 전기 신호를 받습니다. 전기 이제 자극을 외부에서 줬을 때 신경을 따라서 신호를 전달받으면은 이러한 파형이 생깁니다. 앰플리튜드랑 듀레이션, 그리고 레이턴시에 대한 파형이 생기는데 자극 위치와 전극을 받는 위치 사이의 거리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 신경전도 속도까지 구해서 이 세 가지를 정상치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의 기능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히 신경의 주행 위치를 저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시 같은 경우에는 메디안 너브, 울라 너브의 주행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그 신경의 위치에 전기 자극을 줘야 하고 이제 신경 내에 있는 모든 신경섬유가 자극되도록 전기 자극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초과 자극을 주게 됩니다. 최대 초과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점점 가장 낮은 강도를 처음에 줬다가 점점 강도를 높여나가서 환자 그 신경에 맞는 앰플리튜드가 가장 커지게 되는 그 신경 자극 크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앞선 이 검사들은 모터 NCS 그리고 센서리 NCS는 앞선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말초 원위부 부분에서 전극을 붙이고 전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원위부 말초신경의 상태를 평가할 때 용이했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FA도와 H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초에서 자극을 줘서 이 자극이 중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말초로 내려오는 경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위부 말초신경의 상태를 평가할 때 이용이 되는 방법들인데요. 먼저 F웨이브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서 우리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아테리오 혼셀이라는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그 신경의 일부만 활성을 시킨 후에 그 다음 다시 운동신경을 따라서 쭉 다시 전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H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가장이 근인 가스트로네미우스에 자극을 줘서 그 자극의 감각신경인
근육의 길이 변화 담당하는 원알파 신경성이가 활성화되면은 그게 다시 또 스파이널 코드,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에 전달이 돼서 다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센서리를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를 거쳐서 다시 모터로 내려오는 이런 경로를 심부관 관사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이 또한 근위부, 말초신경의 상태를 평가할 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S1 라디큘로패시 때는 이 H 리플렉스가 딜레이 되어 있거나 나타나지 않는 양상을 많이 띄어서 판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근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 검사는 침전극을 근육에 찔러서 근육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전기 활동, 그리고 근육 사용 시 패턴, 그리고 최대 근육 사용 시의 패턴 등을 분석해서 이 또한 질환을 진단하고 경과 관찰에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환자의 문제가 신경의 문제, 즉 뉴로패식한지, 근육의 문제, 즉 마이오패식한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또한 앞선 신경전도 검사와 같이 웨이브 폼을 저희가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사운드를 들으면서 판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근전도 검사에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요소들을 네 가지 단계를 분석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설션 액티비티란 머슬에 먼저 니드를 처음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전이를 말하고, 스폰타니어스 액티비티, 자발 전이는 머슬이 휴식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이입니다. 세 번째로 모터 유닛 액션 포텐셜이라고 MUA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 자발적 수축 시에 발생하는 전이고, 검사 시에는 환자분에게 최소로 이제 그 근육이 액티베이션 되게 시키는 그 자세를 환자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팔꿈치를 굽혀보세요, 무릎을 펴보세요. 종아리 근육을 볼 때는 발가락이랑 발목을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등의 그런 수축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환자분들이 그걸 시행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활동 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크루트먼트랑 인터피어런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트먼트 패턴은 첫 MUAP, 즉 앞선 활동전이 발화 이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MUAP의 빈도, 즉 속도를 말하고, 인터피어런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자발적 수축, 앞선 검사에서는 최소 자발적 수축이었는데 인터피어런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맥시멀하게 최대로 자발적 수축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전이를 말합니다. 각각 하나씩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인설션 액티비티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니드를 빠르게 머슬에 넣었을 때 근섬유의 탈분국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300ms 미만의 그 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300ms 미만의 전이가 노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의 경우는 increased insertion activ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판독에서도 종종 넣는 표현인데요. 모든 increased insertion activity는 다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로패식하거나 마이오패식할 때 모두 다 increased insertion activity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decreased insertion activity의 경우는 insertion activity가 30ms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인데,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났거나 굉장히 이런 병리학적인 것들이 크로닉하게 진행됐을 때도 decreased insertion activity를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는 여기서 increased insertion activity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spontaneous activity, 자발 전이는 머슬의 레스트 상태, 즉 휴식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이입니다. 그래서 바늘을 넣었을 때 환자분들이 움직임 없이 평온하게 계시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환자분들이 좀 움직이거나 하면은 노이즈가 많이 낄 수 있고, MUAP, 아까 뒤에서 설명드린 세 번째 MUAP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스폰타니어스 액티비티는 다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스폰타니어스 액티비티의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언급하기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파형만 가져와봤습니다.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 포지티브 샵 웨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다이페이직한 부분에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먼저 일어나는 이런 양상의
웨이브들이 레스트 상태에서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액티브 디너베이션, 즉 급성기 손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디너베이션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또 우리가 모터 유닛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헤드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뉴런 헤드쿼터와 머슬이 엑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정상이라고 본다면 디너베이션이 있는 이 경우에는 헤드쿼터 뉴런과 엑손이 머슬과의 연관성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즉 신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머슬로의 신경이 도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디너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급성기에서는 이러한 소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리이너베이션은 이러한 신경 손상이 조금 만성화됐을 때 일부의 신경들이 다시 재생이 돼서 근육과의 연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의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리이너베이션, 다시 그 신경이 이너베이션이 다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너베이션은 급성기 때, 리이너베이션은 만성기 때 보여지는 소견입니다. 왜 제가 설명드렸냐면 보통 판독지에 리이너베이션, 디너베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언급을 하는 편이어서 조금 이거 짚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활동 전이 모터 유닛 액션 포텐셜, MUAP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자발적 수축, 미니멀 볼런터리 콘트랙션 시 발생하는 전이고 이렇게 파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고 넘어갈 것은 MUAP가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하이하거나 크거나 그리고 롱 듀레이션이 되게 길거나 혹은 폴리몰픽하게 아까 보통은 바이페이직하거나 트리페이직한 이렇게 페이직하다는 것은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은 이렇게 위상차가 3번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트리페이직 이상의 폴리몰픽하거나 한 것을 뉴로패시브 크로닉 디너베이션, 즉 리이너베이션, 아까 설명드린 만성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라디큘러 패시에 대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NCS, EMG 전기 생리학적인 결과에서 라디큘러 패시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NCS는 보통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좀 시비어한 경우에서는 모터 NCS에서는 이상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고 보통은 센서리 NCS에서는 라디큘러 패시와는 별개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MG는 이상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너브 루트에 해당하는 근육들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큘러 패시어도 NCS, EMG에서 정상일 수 있는데요. 특히 감각 증상만 있는 경우는 NCS, EMG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 후에 3주 이상이 거쳐야 보통 이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파인딩이 나타나게 되는데 증상 발생 후에 검사 시기가 이른 경우에도 NCS, EMG에서는 저희가 정상 소견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3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정확히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모터에서 문제가 되는 너브 루트에 해당하는 근육들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C567 그리고 L4, L5, S1에 대한 루틴 라디큘러 패시 검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너브 루트에 대한 메인 머슬들에 대한 표고 저희는 요쪽 C567, L4, L5, S1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이런 루트 러브가 도달해 있는 메인 머슬들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퍼 루틴에서는 바이셉스 브라키,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플렉서 카피 라디알리스, 트라이셉스 브라키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어 익스트리미티에서는 L4, L5, S1을 커버할 수 있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페르니우스 롱구스, 가스트로네미우스 이렇게 5가지를 루틴 검사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디큘러 패시 때 시간에 따른 검사 결과의 변화입니다. 환자분들이 클리니컬 파인딩, 뭔가 증상을 가지고 바로 내원을 했을 때 사실
NCS랑 스폰타니어스 액티비티 그리고 MUFP는 다 정상 소견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주 미만일 때는 보통은 다 정상 소견이고 그나마 리크루트먼트 패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조금 감소하는 소견이 보여지는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소견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주 이상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급성기를 나타나는 스폰타니어스 액티비티의 비정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건 3주 이상입니다. 그리고 크로닉한 3달 이상이 되어야 우리 아까 만성화를 나타났던 리이너베이션을 보여줬던 라지 MUP, 자이언트 MUP, 롱 듀레이션 혹은 폴리모픽 이런 MUAP의 소견이 3달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검사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큐트 때 무슨 소견이 나타나고 크로닉할 때는 무슨 소견이 나타나고를 간단히 언급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근전도를 하러 오셨을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근전도가 뭐예요? 치료인가요? 검사인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늘 검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앞에 정기 검사 했는데 바늘 검사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MRI도 찍고 왔는데 이것도 왜 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MRI는 구조학적인 문제를 본다면 이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는 기능학적인 검사를 본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자극을 이용한 신경전도 검사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근전도는 모두 신경 근육의 손상 정도 및 근만성 여부 등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이고 또한 MRI에서 확인되지 않는 동반되는 말초 병변들까지 확인할 수 있기에 MRI와 함께 저희 병원에서 판독해서 이제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시 환자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환자분들이 땀이 많거나 로션이나 메이크업 등을 많이 이제 발랐다면 저희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전기에 전류가 흐르는 검사다 보니까 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워주셔야 되고 반지, 팔찌 등 전류가 통할 수 있는 귀금속은 제한을 하고 전자기기도 검사 도중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전류가 적절하게 흐르기 위해서 피부 연마제나 적절한 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거나 출혈 경향성이 높은 환자 혹은 전신 감염성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니들 ENG가 결국 침습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하고 비만 환자 또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용하는 니들의 길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머슬을 타겟을 하고 넣어도 오비스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타겟된 머슬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UAP, 모터 유닛 액션 포텐셜을 구할 때 환자분들께 팔을 꼭 펴보세요, 다리를 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컴프리hen션, 이해도가 좀 낮거나 컴플라이언스가 낮은 환자분들은 검사가 진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아파하는 환자, 특히 바늘공포증이 있어서 수면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움직임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면하면서 검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